자, 이번 이야기 태즈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밝게 전화를 받는 바로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오늘은 좀 데시벨이 크네요. 예, 높네. 데시벨이. 오늘 낮잠을 자고 났더니 기분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동네 바보는 아닙니다. 예. 원래 태즈님이 이런 스타일이 아니셨는데 이게 원래 본 태즈님의 모습일까요? 부끄럽게도 맞습니다. 원래 본인의 모습으로 하는 게 가장 좋다고 배웠습니다. 네, 저희 부모님께서는 밖에 나가서 입을 열지 말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예. 밖에서는 코로나도 지났지만 마스크 끼고 돌아다닙니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태즈야, 너는 말만 좀 줄이면 너무나 멋진 아들이야. 이런 느낌으로. 예, 반은 먹고 들어간다고 말씀을 항상 하십니다. 근데 저는 그것도 다 하나의 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진중할 땐 진중하지 않습니까? 이야기 시작했을 때.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태즈님의 섬뜩한 이야기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리십니다. 태즈예요. 이번 이야기는 들려주신 분은 지금은 평범한 주부로 살고 계세요. 옛날에는 짧게 하셨지만은 연예인 코디도 하셨고, 패션 쪽으로 일도 짧게 하셨고, 동대문에서부터 시작해서 이것저것 많이 하시다가, 그쪽 업계가 질리기도 하고, 힘들어서 결혼도 하고, 애를 낳고, 지금은 배 나온 평범한 아주머니로 살고 계신데, 예. 친해요. 저보다 한도에 많은 누나의 이야기인데, 지금은 솔직히 동대문 가서 옷을 사는 사람들 별로 없지 않나 전 생각을 들어요. 작년에 제가 갔을 때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근데 저희 또래만 하더라도 2000년대 초반 그때만 하더라도 동대문에서 옷 사러 많이 갔거든요. 두타, 밀리오레나 두타 막 하고, 거의 APM. 삥 뜯겼죠 사실. 이거 사라고 강배 받고 맞아요. 무섭지. 아무튼 저랑 비슷한 나이대를 가지신 분들이면 추억일 수 있는 그때 그 시절 쇼핑몰에서 벌어진 이야기를 오늘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쇼핑몰 가보죠. 네네네. 그때 이 누나랑 친해진 것도 그때 제가 가끔 그런 데 앞에 영등포 타임스퀘어나 동대문 그쪽에 야외 무대가 있잖아요. 거기서 공연을 하던 시절에 친해졌어요. 그 누나하고. 친해지고 지금까지 연락하고 지내는데 그 누나한테 들었던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편의상 누나의 이름은 돌순이라고 칭하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돌순이는 인서울 패션 전공학과를 나왔어요. 그만큼 패션에 대해서 관심도 애초에 많았고 대학을 졸업하면서부터 가죽 공방을 원래 맨 처음 하고 싶어 했대요. 가죽으로 지갑 만들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돈이 좀 많이 들었대요. 생각보다. 그래서 수중에 돈이 없다 보니까는 친구와 함께 동대문에서 농구를 하게 돼요. 그때가 아마 2000년대 한 초중반 그 시절이었고 옷을 파는 매대에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옷감 같은 걸 떼다 주거나 쇼핑몰이나 디자인 시안 같은 걸 받아가지고 옷을 만들어서 납품을 한다든지 아니면 카피를 떠서 지금은 불법이고 그때도 불법이지만은 제작을 한다던가 그런 식의 일을 했다 하더라고요. 도매로도 옷을 떼기도 하고 소매로도 옷을 떼주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했다고 하는데 전 솔직히 들어서 잘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아시는 분들은 혹시라도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아무튼 디자인도 하고 옷감도 만지고 이래저래 실무에 도움이 되는 직장에서 일선으로 뛰면서 그래도 경험이라는 게 쌓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이게 언젠가 도움이 될 거다라는 생각에 진짜 열심히 살았대요. 보통 저희는 아침에 출근하고 오후에 마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거의 반대더라고요. 자정쯤에 출근해가지고 오후 1-2시 마치고 거의 그런 식으로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 동대문 쇼핑몰 옆에 보면은 평화시장이라고 하는 시장이 하나 있어요. 그 옆에 천이 하나 흐르거든요. 근데 그 천을 지나면은 도매점 가게부터 해가지고 지금은 제 기억으로 갔을 때 호텔 같은 것도 있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 때 호텔은 없던 걸로 기억을 하고 도매점 가게에 많았던 그런 상가 같은 게 포진되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밤에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 시절에 낮에는 사람이 그래도 많아서 활기차 보여요. 근데 저녁만 되면은 되게 많이 으슥해요 거기가. 지금은 어떻게 변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시절에 저녁 때 거기를 지나간다 꽤나 담력이 강했던 사람인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막말로 한창 잘 나가던 그 동대문 쇼핑몰 타워 그 시절에 다리 하나로 두고 이렇게 분위기가 상반되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새벽까지 삐까뻔쩍한 동대문 패션타워 쪽을 넘어서서 말씀드린 그 장소로 오면은 너무너무 조용하고 여기서 범죄가 일어나도 여기는 진짜 모르겠다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고요하고 적막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똘순이가 일하던 당시 보통은 출퇴근 시간이 그렇게 됐고 그런 근무 환경이었고 일찍 마치면 오후 1시, 늦게 마치면 3시쯤 마치고 근무 시간만 생각하면 몸이 녹아내리는 그런 정도의 근무 시간이에요. 근데 그때는 젊기도 했고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 보니까는 일이 힘들진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하루하루 거래되는 거래점 수가 늘어나기도 하고 즐거웠다 하더라고요. 출근을 하면은 수많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문의해준 옷이라든가 뭐 옷감이라든가 그런 것들 있잖아요. 전반적인 패션 용품에 대한 재고 파악을 해서 오토바이 퀵으로 보내든 따로 발주를 넣어주든 뭐 이렇게 일 처리를 하고 이것저것 하다 보면은 해가 떠요. 해가 뜨면은 밥을 먹고 지방에 있는 쇼핑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대구나 부산 뭐 이런데 거기도 유명 쇼핑몰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보내고 보면은 마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루하루 바쁘게 보내고 익숙해지고 바쁘고 돈도 잘 벌리고 보람도 느끼면서 막 일을 하다 보니까는 이 동선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지금 있는 사무실에서 내가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냥 동대문 옆에 바로 있는 데를 구하자라는 생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고요하고 약간 밤 되면 으스스한 그런 곳에서 공실로 비어있는 사무실을 임대를 받게 됩니다. 잘 나가는 물건들을 가까운 사무실에 받아서 이동을 하는 게 더 낫고 이러니까는 이왕이면 재고까지 생각해서 쟁여두고 보관하기도 편하게끔 그쪽 사무실로 옮기고 사무실 차리면서 일을 하니까는 보통 일을 하는 시간에 반 정도면은 하루가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동선을 편하게 정리를 해버리니까는 절반 가까이 일이 줄어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꿈꾸던 가죽 공방 관련된 일을 틈틈이 연마할 수 있는 시간도 생기고 반대로 도움을 하긴 친구는 의류 디자인을 하고 싶었는데 뭐 디자인도 하고 샘플도 뽑고 여러 군데 쇼핑몰에 납품도 하면서 나쁘지 않은 반응도 얻어내기도 하면서 장사가 좀 잘 되고 모든 게 다 잘 풀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사무실 구조를 말씀드리자면은 들어오는 문에서 왼쪽은 화장실 겸 샤워 시설에 있는 아주 작은 공간이 있었는데 옛날에 제가 그 사진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야 여기서는 나는 볼일도 샤워도 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음습하고 뭔가 날과 그대로인 것 같은 그런 화장실이에요. 그럼 약간 좀 그냥 기분이 좀 그래서 보면서 야 이거는 여기서 씻을 바에 그냥 밖에 나가서 비 온다 씻지 막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공간이었는데 아무튼 그런 공간이 있고 이제 출입문 정면에서 바라보면 사무실인데 창문이 없어요. 그리고 환기를 시키려면은 위에 이제 환풍기를 통해서만 가능했고 뭐 벽에 벽지 같은 건 없고 그냥 페인트 칠된 시멘트 벽 같은 거 있잖아요. 그냥 사무실 공간. 근데 공간은 꽤 넓어서 물건을 쌓아두기 좋을 만큼 넓었는데 물건을 쌓아둔 건 넘어서 작업용 책상 그리고 그 책상 앞에 컴퓨터가 놓아져 있고 그 구석에 조그만하게 라꾸라꾸 침대가 있었어요. 일정상 집에 왔다 갔다 귀찮거나 바쁜 날에는 잠을 잘 수 있도록 라꾸라꾸 침대 주변에 파티션 같은 걸 쳐놔가지고 그래도 좀 아늑한 공간으로 만들어 두었다고 하더라고요. 가끔 여기서 서로 같이 자기도 하고 바쁜 날은 돌아가면서 쪽잠도 자고 아득바득 일을 물고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주변에서도 이제 일 처리가 깔끔하고 성실하다고 이제 뭐 소문이 나니까는 일감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지방 쪽에 들어가는 모든 옷들은 거의 이분들을 거치지 않고는 들어간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진짜 잘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얼마나 벌었냐라고 물어봤죠. 근데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 한 달에 몇 천만 원은 그냥 우습게 들어왔대요. 근데 우리는 그걸 써보지도 못할 만큼 바빴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장난삼아서 우리 이렇게 일하면은 국세청에서 왜 이렇게 돈 많이 버냐고 잡으러 올 것 같다고 할 정도로 열심히 일하고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일에 치여서 살다가 친구한테서 이상한 얘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인 즉슨 그 상가 건물 1층에는 작은 담배 가게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버스 정장 앞에 보면은 그 담배나 버스카 충전하는 그런 조그만한 공간 아시죠? 지금은 좀 보기 힘든데 그런 가게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가게 1층에서는 뭐 담배나 버스카 충전 신분만 파는 게 아니라 따뜻한 두유도 팔고 삶은 계란 같은 것도 팔았대요. 그래서 출퇴근길에 배고프거나 출출하면 거기서 계란도 많이 까먹고 두유도 많이 사 먹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계신 담배가게 사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젊은 사람들이 진짜 열심히 산다. 새벽에도 나와 있고 오후에 뭐 문 닫아도 뭐 있어도 뭐 퇴근 언제 하는 거냐 라고 물으시길래 아 저희가 업무가 바빠서 사무실 안에서 쪽잠 잘 때도 있고 출퇴근 시간이 항상 불규칙하다라고 어르신께 말씀을 드리니까 한창 나이 때 놀기도 잘 놀아야 되고 돈도 중요한데 다 좋다. 근데 그 내가 주제넘은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방금 아가씨 이야기 듣고 생각났는데 거기서 잠은 좀 안 자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순간 와 왜 잠은 여기서 자면 안 되나요? 혹시 뭐 계약적으로 이게 뭐 문제가 되는 부분인가 라고 물어보니 아니 뭐 그런 건 아니고 여기 워낙 새벽에 어두컴컴하고 여기서 뭐 새벽에 집에 가겠다고 나와도 밝은 데까지 걸어가는데 한참 걸리는데 조금 일찍 마치고 그냥 아가씨도 위험할까봐 뭐 그냥 높아심이 하는 말이다 이렇게 말을 뭉뚱그려서 넘기더래요. 그래서 뱀으로 봤을 때 그 느낌이 어르신이 살짝 움찔하면서 말을 돌리는 그런 느낌이 뭔가 쎄하더래요. 그래서 그걸 듣고 올라온 돌순이 친구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가 이러이러한 얘기를 하더라. 근데 그때가 워낙 바쁠 때예요. 막 일을 하면서도 그래 아유 근데 야 지금 그런 소리 할 때가 아니라 지금 일할 게 천지다. 일단 일부터 하자 이러면서 그냥 넘긴 거예요. 그때 그 일을 아무것도 아닌 듯. 이렇게 또 하루를 바쁘게 살다 보니까는 달력은 어느 12월을 가리키고 있었고 연말에 사실 12월 전까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몰아서 해놓고 12월 달은 스키장 가서 보내자라는 생각을 했대요 원래. 근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12월이면은 봄 신상도 해야 되죠. 2월 된 상품 뭐 연말 특가 뭐 이런 거 많잖아요. 엄청 바빴대요. 휴식이고 나발이고 더 바빴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바쁜 일정이다 보니까는 집에 들어갈 시간이 있겠습니까? 없죠. 눈 뜨면 일해야 하고 밥이 콧구멍으로 들어가는지 목구멍으로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로 먹을 만큼 밥도 빨리 먹고 일도 빨리 하고 엄청 바빴대요. 근데 그쯤에 그 바쁜 시간이 조금 지났을 쯤에 건물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건물주가 바뀌었으니 아마도 비워야 될 수도 있다 이 자리를. 아니면은 뭐 재계약할 수도 있다. 근데 이사를 가야 될 수 있으니까는 그거를 준비해놔라고 관리인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건물주가 말한 게 아니라 그 건물을 관련 관리인께서 와가지고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는 일단 내가 말은 잘해보겠다. 아가씨도 열심히 일하고 여기서 뭐 왔다 갔다 하기 편하니까는 내가 건물주한테 잘 말해놓을 테니까는 혹시 모르니 이사 준비는 해라 라고 했지만은 다행스럽게도 이사하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고 대신에 건물주가 여기 건물이 너무 노후화돼 있으니까는 안에 좀 리모델링 좀 하고 싶다 라고 해서 일주일 동안만 사무실을 비워달라는 연락을 받은 거예요. 근데 사람이 죽으란 법은 없는지 때마침 자주 거래하던 옷 가게들이나 인터넷 쇼핑몰들이 연말에 남은 기간 동안 재고 정리를 해야 된다. 우리도 남은 거 털어야 되니까는 앞으로 뭐 당분간은 옷 받을 일이 없다. 이런 식으로 돼버려서 뭐 딱히 바쁠 일이 없었대요 그때. 그래서 당장 가지고 있는 물품만 빨리 정리하면 되니까는 창고로 비워야 되니까. 그래서 시간적으로 대략 이렇게 이것저것 바쁘게 처리하고 보니까는 일주일 정도 쉬는 시간이 돌아오더래요. 딱 일주일 정도 휴가 시간이 돌아오길래 와 그래도 연말에 이렇게 보상을 받네 이러면서 일주일 동안 꿀맛 같은 휴가를 떠납니다. 일주일간의 휴가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와 보니 벽 도색도 밝게 다시 하고 화장실도 깔끔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비 오는 날 밖에서 그냥 씻고 말지라는 마인드가 들 정도로 어두컴컴하고 뭔가 기분이 안 좋은 화장실이었는데 깔끔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알고 보니까 벽에 창문이 원래 있던 거였어요. 그 환풍기 있던 그 밑에가 합판 같은 걸로 창문 쪽을 막아둔 거를 합판을 걷어버린 거예요. 그걸 걷어내니까는 사무실 내부 한쪽 벽이 통창처럼 미닫이로 큰 창문이 하나 생겨서 환기도 좋고 볕도 쐬면서 일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서 너무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좋아서 건물주한테 연락을 드리고 싶지만은 번호를 모르니까는 그냥 관리하시는 분한테 연락을 드려서 고맙다고 말씀드리니까는 관리인분께서 다짜고짜 하시는 말씀이 근데 아가씨들 그거 알고 있었어? 이러는 거예요. 뭘요? 그러니까는 합판 뜯어내니까는 합판 안쪽에 뭔 부적이 그리 많아. 아가씨들은 몰랐어? 라는 이야기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돌순이가 부적이라니요? 아니 내가 그 리모델링 한다고 했을 때 업자들이 와가지고 갑자기 작업을 못하겠다고 해서 가보니까는 유독 그쪽 호실에 아가씨들이 있는 호실에 합판이 되어 있더라고. 원래 창문 자리인데. 그리고 뭔 놈의 부적이 그리 많은지 뭐 웃돈 주고 철거해달라고 했다.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아가씨도 아는 거 없냐고. 아니 없었다. 우리는 그냥 이게 벽인 줄 알았다. 애초부터. 우리는 창문이 있는 것도 몰랐다. 그냥 벽인 줄 알았다라고 말하니까는 그 관리인분께서 그러니까 다른 호실도 다 창문이 있는데 여기만 왜 벽으로 되어 있지? 이거 전에 세입할 때도 이랬나? 잘 모르겠네. 뭐 이런 식으로 넘기시는 거예요. 아무튼 뭐 뜯어보니 합판 안쪽에다가 부적을 수십 개를 붙여놨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겁니다. 자신들은 모르는 일이라고도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뭔가 기분이 좀 쎄하잖아요. 찜찜하고. 하지만 또 언제 그러냐는 듯이 워커홀릭 마냥 일이 바쁘니까 일에 치이고 뭐 이렇게 바쁘고 막 하니까 하루하루를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쯤부터 알게 된 이상한 게 하나 있는데 밤에 작업을 할 때 뭔가 누가 쳐다보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살짝 몸을 만지는 차가운 느낌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막 일을 하고 있는데 누가 다리를 한번 쓱 훑고 가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목덜미로 쓱 훑고 가는 거. 좀 더 예를 들자면 우리가 바닷가에서 수영을 할 때 발목이나 이렇게 차가운 물이 쓱 지나간 느낌 있잖아요. 네. 그런 느낌처럼 중간중간 일할 때 뭔가 되게 불쾌하고 차가운 뭔 이상한 것들이 몸을 훑고 지나는 느낌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처음에는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하고 넘겼는데 사람이나 이게 반복이 되면은 신경 쓰이잖아요. 그렇죠.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래서 돌순이가 친구한테 조심스레 물어봅니다. 야, 나 이러이러해서 이런 느낌 받은 적 있는데 너도 있냐? 라고 물어보니까 그 친구도 어머, 나도 요즘 그런 느낌 자주 받는다. 사실 너한테 말할까 말까 많이 고민했는데 괜히 바쁘고 내가 몸이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다. 예.
그리고 이건 어디까지 내 개인적인 경험담인데 며칠 전에 사무실에 남아서 자려고 내일 아침 또 일찍 뭐 할 것도 많고 해가지고 자려고 침대를 피고 정리를 한 다음에 샤워도 마친 다음에 불을 딱 끄고 자려고 했는데 뭔가 느낌이 여기서 자면은 큰일 날 것 같은 느낌이 진짜 등골을 타고 흘렀다 순간. 너무 오싹해지고 갑자기 허리가 너무 아프더라. 예. 그래서 지갑만 챙겨서 부른 애가 도망갔다라고 말을 하는 거야. 택시 타고 집에 갔다고. 근데 그 말을 들은 돌순이는 미신 같은 걸 크게 믿지도 않고 귀신을 크게 믿지도 않고 그래서 안 믿지도 않는 상태인데 괜시리 느낌이 불안해가지고 그러면 우리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으니까는 당분간은 우리 급한 것들만 처리하고 너무 늦게까지는 작업을 하지 말자. 뭔가 느낌이 세하니까는 원래 시간이 예를 들어서 밤 10시에 뭐 출근해서 오후 1시에 집에 가는 게 일정이었다면은 무조건 밤 9시 전에는 집에 가고 다음날 점심때쯤 출근을 하되 급한 일이 있거나 뭐 무언가 물건을 가져다 주고 해야 될 일이 있으면은 최대한 미리 전달해주고 오고 아니면 점심 중으로 일 처리를 하는 방식으로 변화를 시켰대요. 그게 안 되는 사업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래처들이. 그런 부분들은 수익이 좀 아깝더라도 그거를 제외하고 거래를 끊으면서까지 그렇게 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쯤 되면은 어차피 돈을 모을 만큼 많이 모았대요. 내가 가죽 공방을 10번을 망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겠다 싶을 정도로 많이 모았대요. 그리고 이제 슬슬 이거 평생 할 생각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일궈 놓은 이런 거를 팔려고 했대요. 주변 사람들이나 뭐 모르는 사람이나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팔려고 했대요. 그 시기쯤에서. 그래서 뭐 딱히 꿀리는 게 없으니까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일 처리를 했는데 이렇게 일 처리를 하면서도 돈은 벌리고 잘 되고 바쁘기는 여전히 바쁘면서 지내는 와중에 그 가게를 처분하기 위해서 가게를 내놨어요. 인수 조건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거래업체 다 넘겨주는 조건으로 목돈을 만들어서 거기를 벗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인수인계하고 일 처리하고 뭐 새로운 사람한테 알려주고 노하우도 뭐 전수해주고 마지막으로 뭐 주변 상가나 그래도 뭐 친하게 지냈던 다른 호실들 방문해서 인사하고 음료수 같은 거 나눠드리고 그 거래했던 곳에 가서 마지막 인사를 드리려고 내려와서 가끔 가던 작은 그 담배가게 그 아저씨한테 인사를 갔어요. 이래저래 인사를 주고받고 하는 와중에 구멍가게 아저씨가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그 아가씨들 내가 이제서야 하는 이야기인데 한번 들어볼래? 이러는 거야. 무슨 이야기이신데요? 라고 물어보니까는 그냥 내 말이 나이 많은 노인네가 생각이 많아서 하는 실없는 소리라고 생각해도 좋으니까는 듣고 한 귀로 흘려라 라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사실 아가씨들이 장사하던 2층은 그쪽 호실은 옛날에 뭐 어떤 도사인가 와가지고 2층에 손님을 받거나 혹은 자신 혼자 틀어박혀서 수련했던 곳이래요. 거기서 뭐 사이비 종교를 만든 건지 아니면 원래 있던 걸 가져온 건지 그건 난 모르겠는데 경기도 어디에 큰 기도원이 있다면서 거기로 신도들인지 뭐 아니면 손님인지 호구인지 데려가서 치료하는데 수백만 원 뜯어내고 그러다가 사기죄로 지명수배도 나고 한 놈이 있는데 여튼 그러다가 이 놈이 미친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구원을 받기 위해서 준비가 다 됐으니까는 먼저 가서 기다릴 테니까는 남은 신도들인지 손님인지 모르는 사람들한테 따라오라면서 그 호실 2층에서 혼자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놈이 뒤질 때 남겨놓은 유언장에 1000명을 데리고 가야 자신이 구원을 받고 힘을 얻는다고 적어두고 뒷일을 부탁하니 어쩌니 저쩌니 살아생전에 뭐 내 가게도 자주 왔는데 와서 하는 소리라고는 다 이런 실없는 소리밖에 없었다. 뭐 지옥 같은 현세를 벗어나서 구원을 받니 어쩌니 세상이 아무리 거지 같아도 그걸 믿는 바보 천지는 나는 아닌지라. 아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지만은 근데 사건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 웃긴 거는 이놈이 뒤지고 나서 별 생각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내가 문득 알게 된 사실이 있었다. 어느 날 뉴스를 보는데 많이 본 얼굴이 뉴스에 나오는 거야. 자주. 사이비 기치료사인지 사기꾼인지 네. 같이 다니던 사람이 있었는데 진도 들어주고 그랬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뉴스에 나온 거야. 내가 얼굴을 잘 알지. 왜냐면 왔다 갔다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뉴스를 보면서 이 사람이 왜 뉴스에 나왔냐고 보니까는 알고 보니 이 사람이 연쇄살인범이라고 잡혔대요. 어이구. 뉴스에 이름이 나왔다. 예. 정남규라고. 사이비 사기꾼은 죽었고 거기에 자주 들락날락 하던 놈은 살인범이라고 잡혔고 근데 어디까지나 내 생각인데 이 개같은 자식 말고도 여기서 신도라고 설치는 인간들 중에 하나같이 전과자 아니면 뭐 출신이 명확하지 않은 애들 많았다. 예. 그래서 관리인도 방을 빼라 뭐라 말하다가도 나쁜 일 생길까봐 별 말을 못했다. 그럼 내가 이런 세세한 이야기를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면은 관심이 있어서 여기저기 뭐 들으려고 수소문한 게 아니라 알다시피 난 여기 담배도 팔고 계란도 팔고 하다 보니까 와서 사람들이 시시껄렁한 얘기를 많이 한다. 그러면은 여기 뭐 그 당시 때 사기칠 때도 형사가 왔었고 뭐 주변 사람들 신도들도 오거나 이렇게 들어보면은 이 내용을 내가 종합해봤을 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다. 아무튼 이야기 듣다 보니까는 그 사이비 종교를 믿는 놈인지 뭔지가 사라지고 나서 이상한 사람도 나타났고
거기다가 내가 좀 더 이게 아구가 맞다고 느낀 게 뭐냐면은 정남규라는 했던 말이 사람을 1000명을 죽여야 했는데 못 죽였다. 그래서 안타깝다. 라는 인터뷰를 했다. 그걸 보면서 관계가 있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 근데 나는 내 개인적으로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뭐 내가 이상하게 말한 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그 생각을 한다. 라고 말을 하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장사를 했던 그 2층 아가씨들이 있던 그 원래 자리는 대부분 사람들이 6개월은커녕 몇 달을 제대로 살지도 못하고 나갔다. 희한하게 다들 일이 그렇게 안 풀렸는지 못 버티고 망하거나 반 미쳐 나갔는데 아가씨들은 왜 멀쩡한지 모르겠다. 뭐 내가 그냥 괜한 노파심으로 이야기하는 거고 어디까지나 내 생각이니까 이게 맞다 틀리다는 말은 못하지만은 일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말해줄까라고도 옛날에 마음 먹었다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가게를 왔다 갔다 하는 아가씨들 일하는 거 보니까는 가게에 붙어있는 시간은 얼마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을 아꼈다. 네. 아무튼 이제 나간다고 하니까는 이 실없는 늙은이가 나가는 마당에 하는 그냥 실없는 소리라고 듣고 흘려라. 근데 가만 보니까 아가씨들 2명 말고 1명은 아직 안 내려왔네? 이러는 거예요. 참고로 돌순이하고 친구 둘이서 동거를 했어요. 근데 아저씨가 말하는 거는 왜 3명이 다 안 내려오고 2명만 내려왔냐는 거예요. 그래서 돌순이가 네? 저희가 2명인데요? 그러니까 아니야 2명 아니야 아가씨들 3명이었어 이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물어보니까는 늘 내려올 때 2명씩 내려왔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원단 들고 어디 가야 될 일이 있으면은 1명이 안 오고 꼭 2명이 내려왔대요. 아가씨들이 혼자서 다니는 거 본 적이 없다. 늘 2명에서 왔다 갔다 했고 이 아가씨 내 기억나고 그리고 아가씨 1명 더 있지 않냐. 아니다 우리 2명밖에 없다 라고 말하는데 아저씨 얘기를 종합적으로 듣다 보니까 내린 결론이 뭐냐면은 저녁 시간대만 꼭 둘이서 내려오는 거예요. 아침 시간대는 혼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봤는데 저녁 시간대만 2명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심 때문에 돌순이나 돌순이 친구만은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고 이 얘기 듣고 이 아저씨가 왜 이럴까? 우리한테 그냥 가는 마당에 그냥 놀리려고 이러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일단 이야기를 마무리 짓고 너무 찝찝하잖아요. 그래서 거래처에 인사를 하러 간다 그랬잖아요 아까. 그래서 거래처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저희가 혹시 여기 거래하러 갈 때 몇 명 왔냐고 밤에 올 때니까 가끔씩 2명씩 왔다고. 근데 항상 새벽에 우리 쪽에 볼일을 보러 오면은 뭐 뒤에 어떤 여자도 가끔 왔다. 우리도 바쁘고 물건만 놓고 가니까는 아 그냥 같이 가는 사람인가 보다 하고 어차피 물건만 전해주고 가기 바쁘니까는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시간이 없어서 묻지는 못했는데 왜 무슨 일이 있냐고. 아 아니라고. 또 다른 가게에 가서 물어봤대요. 마찬가지로 밤에는 항상 둘이서 왔대요. 근데 그쪽 그 거래 사장님 좀 많이 친했대요. 그래서 인상 차이가 기억나냐니까는 보자. 야 근데 희한하다. 왜요? 그러니까 얼굴도 기억 안 나고 머리가 길었는지 짧았는지도 기억 안 나고 옷을 뭐 입었는지 기억도 안 나고 여자가 맞는지도 기억이 안 나고 희한하네. 여자라고는 말을 했는데 이 사람의 키가 얼마인지 이런 게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네. 왜? 무슨 일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는 누군지 그리고 전에 있던 사이비 사기꾼인지는 뭔지 궁금하잖아요. 알아보고 싶잖아요. 근데 어차피 떠나는데 그게 뭐가 중요한가 싶어가지고 솔직히 담배가게 어르신 이야기는 어르신 이야기 짜증게 하고 뭐 그냥 어르신의 망상으로 넘길 수 있지만은 귀신이 딱히 피해준 게 없으니까는 따라오겠나라는 생각에 아무렇지도 않게 잊고 살았대요. 물론 겪은 이야기를 지금 들어온 사람한테 말을 했대요. 우리가 있던 호실이 이러는데 그래도 괜찮겠냐니까 그분은 나는 귀신 안 믿는다. 나를 장사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말아라고 했고 딱히 별일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모든 걸 다 잊고 아무렇지도 않게 살다가 시간이 흘러서 결혼을 앞두고 처음으로 용하다는 무당집에 점을 보러 갔다고 하더라고요. 결혼 전에 점 보고 궁합이니 뭐 이런 거 보잖아요. 가벼운 마음으로 갔는데 무당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곧 남편 사주 뭐 이런 거 보잖아요. 궁합을 봐주는데 돌수리 뒤쪽을 자꾸만 보더래요. 힐끔힐끔. 그래서 뒤에 뭐가 있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막 입 움찔움찔 하면서 뭔가 말하고 싶은데 말 안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무당이 계속 있으면서 시선은 등 뒤에 고정한 채로 점을 딱 치고 있는데 점을 치면서 막 말하고 있다가 무당이 갑자기 인상을 심하게 찡그리면서 돌순이 등 뒤에 대고 이놈 하고 고함을 치더래요. 돌순이 깜짝 놀라서 무당을 쳐다보니까는 무당이 화를 있는 대로 내면서 야 일단 돌순 씨 뭐 그쪽에 상관없고 보니까 다 궁합도 좋고 다 좋은데 돌순 씨 그 등 뒤에는 아주 고약한 게 있네. 근데 뭐 곧 떨어져 나갈 것 같아서 내가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이놈하고 참 오래 있었나 봐. 둔해서 모르는 건지 아니면 붙어있는 게 조용해서 안 듣긴 건지 모르겠는데 모르고 사는 게 약이라고 곧 떨어질 놈 같아서 내가 굳이 말을 안 해줄까 하는데 자꾸 난 말하는데 거꾸로 외고 자빠졌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무당 말은 예를 들어서 네 남편 될 사람 사주가 아주 좋네. 둘이 잘 어울린다 라는 말을 했다고 치면 갑자기 등 뒤에 있는 이상한 존재가 다리 누러 잘 이둘 내조주와 가주사 남사될 이편남 뭐 이런 식으로 장난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이 화를 내고 있던 거고, 아무튼 무당께서는 별일 없을 거라고 말을 하고, 뭐 아무쪼록 지금까지도 뭐 귀신한테 데이거나 그 뒤로 뭐 후유증이 있거나 안 좋은 일이 있거나 그런 거는 없이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니, 더 섬뜩한 부분이 뭔 줄 아세요? 뭘까요? 아까 태진님이 이거 말씀하시는데 초중반 넘어갈 때쯤이었나? 누가 정남규 이야기를 했어요. 아 진짜요? 예, 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알아봤지? 아마 그쪽에 그때 당시에 종사하던 분이 아니었을까? 또 이야기를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거를. 그렇죠. 네, 저만 네. 알고 있는 얘기는 아닐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그래서 또 여기서 나왔을 때 너무나 더 섬뜩했어요. 이게 실시간으로 채팅을 아까 봤었거든요, 제가. 네네네. 근데 이 얘기 들었을 때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정남규 전 몰랐거든요, 자세히. 네네. 근데 이 사람이 경기도에서도 사람도 많이 하고. 아우, 난리가 했더라고요. 아니었어, 네. 진짜. 그래서 보니까 또 동대문에서도 했더라고요. 예. 보면서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약간 드는 이야기였고. 그렇죠. 예. 사람이 아니죠. 예. 네, 맞습니다. 오늘 태진님의 이야기, 본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또 아시는 분들이 이렇게 조금씩 써주시는 거 보니까 그 부분 채팅창에 이제 그때 소매상가 다 뒤집어졌었다. 사장님 내신 물건도 받으러 오던 직원분이셨는데 하면서 그렇군요. 다 뒤집어진 또 이야기였고, 그리고 또 이게 팩트 체크 된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거죠 뭐. 네, 인생은 팩트의 연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에 네.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태진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굉장히 처음 전화 받으실 때 텐션이 좋으신 분인데 오늘 들려주실 이야기, 어떤 섬뜩한 이야기를 들고 오셨을지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라고 강요하지 마십시오. 알아서 하겠습니다. 명령하지 마라 이렇게 해주세요. 명령하지 마라. 반갑습니다. 예. 태진님, 오랜만입니다. 아이고. 그러니까요. 오늘 또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찾아와 주셔서 감사해요. 왜냐면 이렇게 밝게 와주시는 것만으로도 뭔가 하루에 너무나 또 힘들고 걱정이었던 것들이 이렇게 한 번 더 웃음으로써 날려버릴 수 있어요. 그렇죠. 또 우리 또 귀족님들도 이렇게 잠깐이나마 웃으시면 또 맞아요. 건강에 좋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아이고. 네. 자, 제가 그래서- 돌비님 소변으로 가는 동안 네. 떠오른 노래가 하나 있어요.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부르진 않고요. 제목은 말씀드릴게요. 제목이 뭐죠? She's gone. She's gone. 예, 오늘 뭐 변기 뭐 부시고 오신 것 같은데. 아이고. 예, 바로 출발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오늘 이야기 어떤 이야기일지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기리십니다. 태제요! 이번 이야기는 전에 말씀드렸던 삽살개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알죠, 예. 그 교포 출신의 한국에서 가수 활동도 하셨고 뭐 인기도 시들고 해서 접고 미국으로 가셨던 분 이야기를 오늘 이어서 할 예정인데, 요 근래 겨우겨우 연락이 닿아서 정리하고 재정비해서 오늘 다시 이야기를 전달해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한국에서 꽤나 유명한 가수 활동을 하셨고 세월이 지나가면서 추억 속으로 점점 잊혀지는, 사라지는 그런 가수가 되시다가 1년의 사고를 겪으시고 뭐 그걸로 가신 건 아니지만 여튼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셔서 생활을 할 때 이야기입니다. 뭐 이야기를 다시 여쭐 때 말씀하신 거는 지역 같은 건 밝히지 말아달라, 그냥 크게 미국이라고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언제나 그렇듯 이야기 속 주인공은 똘비로 오늘도 칭하겠습니다. 이렇게 똘비는 한국에서 활동을 하고 미국으로 돌아온 뒤에 한 3년 가까이 가만히 집에서 요양만 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가끔 친구들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술도 한두 잔 하기도 했고, 근데 거의 모든 시간은 집에서 게임만 했다고 합니다. 뭐 게임이라는 게 온라인 게임을 했던 게 아니라 콘솔 게임 위주로 뭐 친구들끼리 가끔 모여서 4인 큐도 돌리기도 했고 뭐 이렇게 콘솔 위주로 게임 많이 했고, 이런 식으로 무덤덤하게 어찌 보면은 백수처럼 지내다 보니까는 예.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슬슬 게임도 질리는 시기가 오잖아요. 뭐 프로게이머도 아니고 뭘 먹고 살아야 되나 하는 고민을 할 때쯤 소일거리 삼아서 시작해보려고 한 게, 한국에서 가수들이 예를 들어서 뭐 LA 한인축제, 어디 한인축제 이런 식으로 공연을 오잖아요.
아니면 뭐 다른 한국 가수가 미국에서 콘서트를 개최한다거나 아니면 아시아에 있는 어떤 가수나 어떤 그런 쪽에서 미국으로 공연을 오거나 이럴 때 행사에 도움을 주는 에이전시 같은 걸 하는 분을 아는 지인에게 소개를 받았어요. 예. 그래서 그분이 있는 작은 에이전시 같은 곳에서 처음에 일을 조만간 시작하기로 한 거예요. 근데 앞선 이야기를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일전에 그런 기묘한 일을 겪은 다음에 미국에 살 때 삽살개를 어떻게든 수소문해서 한 마리를 키우고 계셨대요. 근데 요 녀석의 특징이 헛짓은 없고 애교도 크게 없고 뭐 친구들이 오든 가끔 내가 외출을 나가든 술을 진탕 먹든 그냥 옆에만 붙어가지고 가만히 앉아있고 눈만 껌뻑껌뻑거리면서 자기만 쳐다보고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고 되게 얌전한 아이였대요. 그렇게 소일거리 삼아서 에이전시 일을 하려고 첫 출근을 하려고 하니까는 옷을 차려입고 나가려고 하니까 걔가 와서 냄새를 킁킁 맡더래요. 그리고 바지자락을 물고 안 놓아줬다고 하더라고요. 낑낑거리고 바지를 살짝 물었다가 놨다, 두 발을 들고 몸에 안겼다가 뭐 내려왔다가 주변을 돌다가 한두 번 지졌다가 평상시에 하여간 볼 수 없는 행동들을 하길래 네. 내가 오랜만에 옷 차려입고 이러니까 낯설어서 그런가? 내가 출근하는 걸 아는 건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다가 문득 머릿속으로 스쳐 지나간 게 일전에 있었던 일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 아니면 혹시 내가 뭐 안 좋은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전에 벌어졌던 일 때문에 삽살개에 대해서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던 터라 그냥 애교를 피우거나 그런 모습을 본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나가면 안 될 상황인 건가? 라는 생각까지 도달하게 됐다 하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었고 불길한 느낌을 갑자기 심하게 받게 돼서 그날 같이 원래 보기로 했던 원래 출근을 하기로 했던 에이전시 그 아는 지인에게 연락을 하게 됩니다. 오늘 몸 컨디션 조절에 실패해서 몸이 심하게 지금 아파서 병원을 가야 될 것 같다. 오늘 약속한 거 알고 나가는 거 아는데 정말 죄송한데 오늘 말고 내일 뵈면 안 되겠냐, 출근하면 안 되겠냐, 죄송합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소개받았던 에이전시 그 하시는 분이 아니 오늘 진짜 중요한 행사인데 몸이 진짜 너무 안 좋은 거 아니면 어쩔 수 없냐, 당연히 이렇게 펑크 내는 게 말이 되냐, 업무에 지장이 생긴다, 오신다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도 모아놓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되시면은 곤란할 것 같다, 엔간하면은 몸이 조금 나으시면은 와서 인사라도 하고 가는 게 어떻겠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마음속으로 내키지가 않더래요. 약간 근데 마음이 좀 약해지려고 할 때 삽살개가 전보다 더 과격하게 자신한테 달려드는 거예요. 온몸으로 막으려는 자꾸 낑낑거리고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행동을 자꾸 취하길래 안 되겠다, 이 녀석이 이러는데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다 라는 생각에 저도 어지간해선 피해를 안 주고 싶은데 오늘 진짜 몸이 너무 안 좋다, 내일 꼭 뵙고 말씀드리겠다니까는 그런 식으로 실랑이를 벌였대요. 한 10여 분 정도 간곡하게 부탁도 해보고 이렇게 해보고 하는 사이에 어쩔 수 없지 않냐, 그러면 내일 뵙겠다라고 말하면서 전화통화를 끊게 돼요. 근데 이런 전화를 받고 나서도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고 있는데 전화를 끊고 소파에 앉으니까 강아지가 또 가만히 있더래요. 그때도 가만히 앉아 눈만 꼼뻑꼼뻑하면 자기를 쳐다보고 있고 마음 한켠으로는 진짜 뭔가 있는 건가? 뭐 때문에 이러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별거 아닌 건데 내가 일을 크게 생각한 건가?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렇게 하루를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니엇니엇 해가 지고 저녁 무렵이 되었을 때 친한 지인한테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는 거예요. 전화의 내용인 즉슨 원래 일을 하려고 가려고 했던 그곳 사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지인이었던 에이전시 하시는 분이 사기꾼이다, 지금 투자한 사람들 행사 관련된 업체들 돈 다 들고 잠수를 탔다 라는 이야기에 전화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똘비라는 분도 그 사업에 투자를 하기로 했어요. 그날 가서 투자를 하기로 했는데 아무래도 잊혀져가는 가수라고는 해도 워낙 그래도 한국에서 A급 수준의 연예인이었고 그런 시절을 보내다 보니까는 자신의 얼굴과 이름으로 내걸고 사업을 할 생각으로 규모도 좀 키워보고 투자도 받으려고 했던 시기였는데 그 사기꾼이었던 지인 소개를 받은 사기꾼이 어느 정도 투자자가 모이고 돈이 모이니까 들고 튀어버린 거예요. 사실 첫날 그날도 나가서 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은 투자금에 대한 서명 그리고 뭐 계좌이체 같은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하기로 했던 날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친한 지인의 전화를 받고 사기꾼이었다는 말을 듣고 그 전화를 받고 나니까 멍하게 서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삽살개를 한번 딱 쳐다보고, 근데 그 삽살이를 쳐다볼 때 삽살개가 어떻게 했냐면은 나 잘했지, 나 대견하지 라는 표정으로 마치 해맑게 웃으면서 자신을 향해서 일어나서 꼬리를 흔들고 있더래요. 그 모습이 뭔가 대견하기도 하고 진짜로 이 녀석이 크게 사기당한 걸 막아준 건가?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서 머리를 연신 쓰다듬어주고 그래도 뭔가 기특한 마음에 간식도 주면서 크게 사기를 당할 뻔했던 자신을 보여줬던 그런 이야기가 하나 있고요. 아무튼 이런 일이 벌어지고 한두 해가 더 지나가고 할리우드나 개인적으로 뭐 더미를 제작하는 업체에서 일을 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더미라는 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설명을 드리자면은 쉽게 말해서 사람 모양으로 된 인형들을 만드는 거예요. 영화에서 스턴트맨이나 대역을 쓸 수 없을 때 그런 더미 같은 인형을 제작해가지고
사람처럼 세워놓는 건데 네. 뭐 투자를 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단순히 일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취업을 했었고 더미 업체에서 일을 하면서 쌓은 노하우로 자신이 직접 그런 사업을 해볼 생각도 있었어요. 네. 그 당시 때 그분 말씀과 생각으로는 앞으로는 이런 특수 문장이나 특수 업체들이 호황을 맞을 거라고 그냥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쪽 업계에 발을 들였다고 하더라고요. 일도 생각보다 적성에 맞고 재미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일을 하면서 한 해가 지나가고 그 이듬해가 지나가고 아무래도 실력도 점점 쌓이면서 일의 숙련도까지 붙으면서 이제는 회사 내에서도 손에 꼽히는 제작자로 일을 했고 더미 제작에 나름대로 일각이 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일에 더 재미를 느끼면서 마치 하드워커처럼 이렇게 일을 하는 게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어떤 공포 영화의 더미 제작을 의뢰받게 되었어요. 영화에서 원하는 더미를 제작하면서 기묘한 일을 겪게 되는데 일의 재미를 느끼다 보니까 자신이 만드는 더미의 이름을 지어서 부르는 습관이 생긴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귀신 주인공이 있고 뭐 조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만드는 더미 주인공 귀신 이름을 뭐 지미, 다른 조연급 귀신들은 펌, 데이비드, 존슨 이런 식으로 등등 이름을 지어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면서 아이고 지미 뭐 완성이 다 돼가네, 톰 넌 좀 주름 좀 더 넣어야겠다, 뭐 데이비드는 너는 옷을 좀 더 허름하게 해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혼자 말을 하면서 작업을 했던 거예요. 이렇게 새로 의뢰받은 공포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공포 영화였고 그런 인형을 제작하는데 어김없이 다른 작품들처럼 이름을 지어서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마감 기한도 널널했고 뭐 시간적으로도 문제는 없었지만은 이 당시에는 일에 미친 시절이어서 늦게까지 작업실에 남아서 작업을 하고 제작도 하고 여차하면 밤샘 작업도 서슴지 않고 즐겁게 일하던 때라서 차에서 쪽잠을 자거나 혹은 사무실 한켠에서 간이 침대에서 쪽잠을 자거나 하면서 며칠 동안 집에 들어가지 않는 날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 옆집에 친하게 지내던 흑인 부부가 있었는데 그분들이 집에 혼자 남은 삽살이를 봐주기도 하고 가끔은 친구들이 들러서 데리고 가서 놀아주기도 하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에서 주마다 법은 다 다르지만은 거기 자신이 있던 주에서는 개를 집에 혼자 일정 시간 이상 방치를 하면 벌금이 내거나 심하면은 개를 다른 입양자에게 보낼 수 있는 그런 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몇 시간이 넘지 않게끔 친구나 주변 지인들에게 개를 좀 돌봐달라, 아니면 좀 집에 데리고 가서 며칠 동안 있어달라, 이런 식으로 부탁을 한 거예요. 그렇게 기타 등등 개를 맡기면서 작업에 몰두하면서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작업이 거의 완성이 되어가던 어느 날에 예. 이제 오랜만에 집에 들어가서 며칠 푹 쉬고 올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면은 그 주가 할로윈 주였거든요. 그래서 할로윈 주를 보내기 위해서 일을 몰아한 것도 있고 늘어지게 잠잘 생각, 늘어지게 술 먹을 생각, 게임할 생각, 뭐 강아지하고 산책할 생각 이런 걸 다 하면서 일을 몰아서 해놓고 기쁜 마음으로 퇴근을 해서 차에서 내려 주차를 한 뒤에 집으로 딱 들어와서 문을 여니까는 삽살이가 거실에 우뚝 서서 똘비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똘비 몸 주변을 빙글빙글 돌면서 냄새를 맡고 보기도 하고 이렇게 있는데 오랜만에 봐서 낯설어서 그런가? 근데 그래봤자 한 뭐 며칠 사이인데 내가 아니면 뭐 며칠 동안 씻질 않아서 냄새나 많이 나서 그런가? 이런 생각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똘비가 들어온 문 쪽으로 점점 시선이 향하더니 문 밖에 마치 누가 있는 것처럼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평상시 지짐도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녀석이 갑자기 문 쪽을 보면서 사납게 막 짖어대는 거예요. 이게 뭐지? 밖에 뭐가 있나? 문 쪽을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혹시나 밖에 누가 있는가 싶어서 확인을 하려고 현관문을 잡고 밀려고 하니까는 삽살이가 문고리에 올린 손에 자신의 앞발을 가져다대면서 손을 물려고 하는 거예요. 살살 낑낑거리면서 문 열지 말라는 것처럼. 그래서 이 녀석이 문을 열지 말라고 살살 물려고 하는 건가 아니면 낑낑거리는 건가 이런 생각에 장난을 치는 성격이 강아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있나 싶어서 딱히 문을 열지 않고 거실로 가서 소파에 앉아서 낑낑거리고 있는 삽살이를 만져주면서 야, 왜 그래? 무슨 일이야? 하면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미국은 대부분 창문을 커튼으로 가려두는 집이 많아요. 그 이유는 밖에서 집안을 못 보게 하는 것도 있고 혹여 그렇게 창문을 오픈해두면은 집에 사람이 없거나 아니면 범죄에 노출이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는 대부분 작은 창문이라도 커튼을 달아서 집안을 볼 수 없게 가려둔다고 하더라고요. 아무 생각 없이 삽살이를 달래주다가 소파에서 일어나서 커튼 쪽으로 슬쩍 다가가서 밖에 누가 있나 보려고 하니까는 삽살이가 세상 사납게 이빨을 드러내고 짖는 거예요. 전에는 그냥 경고성 짖음이었다면 진짜 이번에는 마치 커튼을 열면 나 너 문다? 이런 식의 짖음처럼 들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 짖으니까는 다시 소파로 돌아가서 삽살이를 달래주는데도 삽살이 눈은 창문을 향해 있고 이빨을 무섭게 드러내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뭐 10여 분간 삽살이를 달래주고 좀 잦아들길래 샤워를 마치고 방에 들어가서 잠을 청하려고 했대. 몸도 피곤하고 아무래도 평상시에 침대에는 절대 올라오라고 안 올라온대요. 삽살이가. 안고 자고 싶어도 절대 안 올라온대요. 끄집고 올라와도 다시 내려간대요. 근데 그날만큼 기를 쓰고 올라와서 같이 자려고 하더래요. 그래서 며칠 떨어져 있다 보니 내가 보고 싶어서 그런가? 라는 생각에 삽살이를 올려서 껴안은 다음에 팔베개를 해주고 그렇게 잠을 청하려고 하는데 팔베개를 잠시 베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똘비가 누워있는 등 뒤로 슬며시 가더래요. 똘비 등 뒤에 창문이 있었는데 그 등 뒤에 가서 우뚝 서서 뒤쪽에 창문 쪽만 계속 바라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 뭔가 밖에 이상한 게 있나? 왜 자꾸 밖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있지? 라는 생각을 했고 이 녀석이 이 정도까지 할 정도면 보통 일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녀석을 달래듯이 다시 등을 반대편으로 돌려서 삽사리를 만지작만지작거리면서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고 잠에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얼마쯤 잠을 잤는지 모르지만은 짙은 어둠에 깔린 상태에서 목이 말라서 잠시 눈을 떴을 때 삽사리는 창문 밖을 계속 보고 있더래요. 그것도 앉아서 보는 게 아니라 서서 보고 있더래요. 그 모습에 걱정이 좀 되긴 하잖아요. 그래서 삽사리를 안고 야 왜 그래? 뭐 밖에 뭐 있어? 무슨 일이야? 왜 그러는데? 이렇게 말을 해도 또 막상 주인 품에 안겨서는 또 세상 순진한 눈망울로 주인을 보면서 얼굴도 핥기도 하고 댕청댕청한 모습도 보이기도 하고 이런데 이 녀석이 오밤중에 자꾸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물을 한 잔 마시려고 주방으로 걸어 나갔는데 똑같이 따라오더래요. 물을 마신 대로 경계하는 것처럼 창문 쪽을 자기가 앞에 딱 막고 물을 다 마시고 침실로 가니까는 뒤따라서 딱 들어오면서 진짜 경계하듯이 그리고 천천히 걸어가니까 코로 막 밀어요. 빨리 들어가자고 침실로. 그런 몸짓처럼 하면서 잠옷을 깨물기도 하고 해가지고 알았다 하면서 침실로 빨리 들어오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잠들기 전에 느낀 게 이거 분명히 뭔가 있다. 이 녀석이 이 정도로 할 거면 뭔가 있다. 근데 그게 뭔지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내가 일단 딴 생각하지 말고 말이라도 잘 들어야겠다. 여기서 내가 뭐 궁금해해서 뭐 창문을 열거나 그래서 싫어하는 행동을 하지 말고 일단은 이놈이 시키는 대로 해야겠다 싶은 마음에 얼른 침실로 들어가서 다시 눈을 붙였고 다음날 아침이 밝았어요. 아침이 밝은 다음에 따스한 햇살을 보고 싶어서 거실 쪽에 있는 커튼에 젖히 커피 한잔을 하는데 어제와는 다른 텐션으로 날이 밝으니까는 옆에 앉아서 커피 마시는 똘비만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 무해한 눈빛으로. 그 모습이 너무 귀엽고 이뻐서 뽀뽀도 해주고 뭐 털 손질도 해주면서 이렇게 하루를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날 저녁에 요 며칠 강아지를 맡겼던 친구들이 저녁에 놀러 온 거예요. 저녁 식사도 하고 맥주 한잔도 하고 같이 뭐 TV도 보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모여서 하는 얘기라고 해봤자 뭐 이런저런 사는 이야기 주고받는 거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던 중에 친구 녀석이 말하기를 야 근데 너희 집에는 너에 대한 충성도 같은 게 엄청난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실제 삽살개가 충성심이 세고 용맹하잖아요. 가족들한테는 잘하는데 가족 이외의 구성원에게는 좀 까칠한 면도 있다라는 말까지 똘비가 친구들에게 하게 된 거예요. 친구가 이제 말하는 건 또 야 그래서 그런가 요 며칠 내가 대신 맡아서 키울 때 느낀 건데 저녁에 잠을 안 자. 너희 집 방향으로 몸을 돌려 세우고 해 뜰 때까지 꼿꼿하게 서서 지켜보다가 아침에 해가 뜨면 그때 잔다? 그게 다 충성심 때문인 거구나. 난 너희 집 현관문은 그렇게 뚫어져라 보길래 난 솔직히 뭔가 싶었다 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참고로 걔를 맡아준 친구 집은 우리가 흔히 보는 전형적인 미국 주택 있잖아요. 그런 집인데 그 똘비네 집에서 그냥 길 건너서 바로 옆집이에요. 가까운 거리예요. 단순히 뭐 주인이 없고 있고 떠나서 간에 경계심을 가지고 본다는 것도 약간 신경이 쓰였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전에 한국에 볼 일이 있어서 가거나 외출이 길어지거나 혹은 부모님께 맡길 때 혹은 이 친구 말고 다른 지인들에게 맡길 때도 이런 일을 있었다고는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멀뚱멀뚱 가만히 앉아있고 쳐다보고 이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앉아있대 얌전하게. 근데 어제 봤던 모습과 어제 봤던 모습을 플러스 친구의 말을 들으니까 경계심이 가득했던 모습들이 기억이 나니까는 분명 뭔가 알 수는 없지만 이상한 부분이 존재를 하는구나 하고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신비한 경험을 해본 적이 있던 터라 예민하다면 예민하고 쓸데없다면 쓸데없는 생각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신경이 쓰이긴 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 시절이. 그렇게 즐거운 저녁 식사를 마치고 이런저런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 시간이 늦으니까 친구들은 집으로 돌아가고 먹고 난 자리 식탁 정리나 쓰레기 같은 걸 치우는 사이에도 그냥 삽살이가 뭐하고 있나 한번 딱 쳐다보면은 대문 앞을 계속 토성거리고 있는 거예요. 냄새를 맡거나 뭔가 발견한 듯이 우두커니 서가지고 창문 한쪽을 응시하기도 하고 그래서 또 돌아다니면서 마치 그 경비가 집안 순찰하는 것처럼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 문 밖에 있는 것처럼 진짜 너무 경계심이 심한 모습을 보이니까 뭐지? 하는 생각이 계속 머릿속에 물음표로 뜨고 그렇게 주변 정리를 다 하고 이것저것 정리를 하고 잠자리에 들 준비까지 다 마치고 침실을 향했는데 마찬가지로 어제와 같이 삽살이는 침실 쪽 창문을 바라보면서 침대 위에 올라와서 서 있었고 그 모습을 보면서 말이라도 할 줄 알면 물어볼 텐데 말 못하는 짐승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지금 왜 이런지 너무 궁금하고 신경 쓰였지만 뭐 딱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인지라 에라 그냥 잠이나 자자라는 마인드로 잠에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또 다음날 해가 뜨니까는 삽살이는 자고 있었고 그렇게 며칠 정도는 뭐 집 밖을 안 나가고 그런 거 없이 휴식을 취하고 시간을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할로윈 축제 날이 되었어요. 마을 전체가 어느 정도 좀 약간 시끌벅적하고 똘비도 친구들도 뭐 몇몇 이웃들이 모여가지고 파티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낮에는 뭐 지역 내에서 축제하는 곳에 들려서 재밌게 놀기도 하고
이렇게 아주 바쁘고 왁자지껄한 하루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날 또 뭐 파티다 보니까 술도 많이 먹고 이래저래 피곤하기도 해서 잠에 들었고 다음날 아침에 밝았다고 하더라고요. 삽살이는 요 근래 언제 그러냐는 듯이 똘비 곁에서 잠을 자고 있었대요. 그래서 전날 먹은 숙취로 인해서 라면이나 하나 끓여 먹을까 하는 생각으로 주방으로 향했고 예. 날씨가 너무 맑더래요. 그래서 거실에 또 커튼을 딱 걷고 햇살을 맞으면서 라면을 하나 딱 먹고 있는데 그렇게 먹으면서 바깥 풍경을 딱 둘러보는데 때마침 옆집에 친하게 지내는 흑인 부부가 마당에서 이것저것 뭔가를 하고 계시는 게 보였대요. 아, 오랜만에 뵙네. 잠깐 나가서 인사라도 하고 와야겠다. 걔도 맡아주시고 이런 생각에 라면을 다 먹고 문 밖을 나서서 옆집 흑인 부부에게 인사를 하러 갔다고 하더라고요. 인사를 하고 요즘 일이 바빠가지고 뭐 이 시간대는 오랜만에 인사드린 것 같다라는 인사를 시작으로 이것저것 뭐 사는 이야기, 동네 이야기, 뭐 재미난 에피소드 간단하게 하다 보니까는 몇십 분이 훌쩍 지나고 있더래요. 잠시 정신을 놓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는 삽살이 밥도 줘야 되고 해서 그만 인사를 하고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등 뒤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어제 근데 새벽까지 집에 손님들이 많이 들락날락 거린 것 같은데 아침 일찍 다 갔나 봐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순간 똘비가 귀를 의심해요. 새벽까지 손님들이 많이 있었다고요? 네? 라는 말을 하니까는 아니 어제 새벽에 내가 잠시 잠을 깨서 화장실에 갔다가 창문 밖을 바라보는데 똘비씨 집 앞에 할로윈 복장을 한 사람들이 네. 그 대문 앞에 줄지어 서 있더라. 안에 불은 꺼져 있는 것 같았는데 다들 뭐 줄을 서서 들어가기 기다리는 건지 뭔가 재밌는 놀이를 하는 건지 생각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똘비는 그럴 리가 없다. 나는 어제 이렇게 놀고 이 시간대에 들어와서 바로 잠을 잤다. 누구 초대한 적이 없다. 저녁에 새벽에. 혹시 잘못 보신 거 아니냐라고 말하니까 아니다. 나는 그 광경을 보고 젊어서 그런지 새벽 늦게까지 노는구나. 좋을 때다라는 생각에 네. 때마침 우리 남편도 자다가 잠시 일어나서 같이 봤다 라고 말을 했고 옆에 있던 남편분도 맞다 나도 봤다. 한 5명 정도 분장을 기가 막히게 하고 서 있더라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흑인 부부를 이상하게 볼 수는 없고 그렇다고 이분들이 굳이 없는 이야기를 지어서 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궁금함을 못 참고 물어본 게 그럼 집 앞에 서 있던 사람들의 인상차기가 어떻게 되냐 라는 걸 물어보게 된 거예요. 그러자 그 흑인 부부가 하는 말이 한 명은 옷이 다 해지고 뭐 늘어진 이브닝 드레스 같은 걸 입고 있었고 뒤에 있던 사람은 클래식한 정장을 입고 있던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여기 다 해지고 얼굴은 어떤 분장을 했는지 뭐 잇몸이 뭐 찢어져가 드러나는 마스크인지 분장을 하고 있었고 그 뒤에 서 있는 사람은 10대 소녀 같았는데 옛날에 입었을 것 같은 뭐 10대 소녀의 드레스 같은 걸 입고 서 있었는데 뭐 옷 옆으로는 갈비뼈 같은 것도 드러나는 모습을 보였었고 누가 봐도 진짜 비싼 돈 들여서 코스프레 한 것처럼 사람들이 서 있었다. 그래서 나는 요즘 사람들은 저렇게 진짜 퀄리티 좋게 해서 할로윈 파티를 보내는구나. 옛날 우리 어릴 때는 그냥 마녀 옷에 코만 길게 한다던가 망토에 호박 쓰고 돌아다니는 시절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나는 기억한다. 재밌게 노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인상착의를 듣다 보니까는 희한한 부분이 발견되는 게 뭐냐면은 자신이 만들어둔 더미 의상과 거의 일치한 거예요. 더미 인형들과 얼굴 변형된 부위나 특징을 강조한 갈비뼈나 뭐 튀어나온 거나 이런 부분들이 자신이 만든 더미들과 99% 유사하다는 느낌 받은 거예요. 그렇다고 이 흑인 부부가 그 더미 인형을 본 적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나 싶은 마음에 혹시 그러면 절름발이 같은 느낌의 사람은 없었냐? 라고 물어보니까는 절름발이는 모르겠고 뭔가 허수아비 같은 느낌이었는데 아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허수아비 맞는 것 같다. 팔을 양쪽으로 벌리고 한 발로 콩콩 뛰고 있는 걸 본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 듣자마자 추가된 설명도 없이 절름발이만 듣고도 자신이 만든 더미에 대한 이게 똑같은 거예요 또. 그렇게 맞춰보니까 와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뭔가 삽살이가 내가 집에 돌아온 날부터 신경이 예민해진 이유와 어제 아주머니가 본 이상한 존재들이 뭔가 연관이 되어 있을 거다 라는 생각에 아주머니에게 요 며칠간 있던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여기서 근데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제가 네. 굳이 옆집 부부라고 부르지 않고 흑인 부부라고 한 이유는 인종차별이나 뭐 그런 게 아니라 이분들은 뭐 자신들만의 주장이지만은 마리라보의 후손이라고 마을에 소문이 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 뿌리내린 문화가 딱 2개가 있어요. 네. 부두술과 재즈. 오. 2가지인데 여기서 마리라보라는 존재는 부두술을 미국에 처음 깊게 뿌리내린 존재고 부두술사 혹은 치료사로 불리는 전설적인 인물이라고 하더라고요. 오호, 예. 근데 이분들의 자손들이 살아있다는 말이 있고 죽었다는 말이 있을 만큼 약간 신비적인 존재인데 이 사람들이 우리는 마리라보의 후손이다. 우리 선대가 마리라보다라고 말하고 동네에서도 그렇게 유명한 부두술사예요. 근데 이분들은 저주를 내리거나 그런 부두술을 하는 게 아니고 치료 목적으로 하시는 부두술을 하셨고 봉사활동도 많이 했고 사람들 되게 선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도술 같은 걸 집에서 심심치 않게 했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았지만은 똘비는 이사를 왔을 때부터 친절하게 대해준 그 부부에게 반감을 가지거나 나쁜 감정은커녕 어려운 일에도 자신 일처럼 도와주기도 했었고 도움받은 적도 있고 마찬가지로 똘비도 좋은 음식이나 뭐 술 같은 걸 베풀기도 할 정도로 친하게 지내던 이웃이라고 하더라고요. 가끔 뭐 보면은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집에 방문해서 무언가를 조언을 얻거나 치료의 목적으로 방문하는 걸 봤기 때문에 혹시나 내가 겪은 지금 이상한 기현상에 대한 답을 알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요 며칠간 있었던 일을 다 말한 거예요. 걔가 뭐 한 거부터 해가지고 뭐 한 걸 다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당신들이 봤던 거는 내가 지금 제작 중인 영화에서 쓰이는 더미 인형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더미 인형이 살아 움직일 리는 없다. 물론 당신이 물어보기 전에 난 그냥 그들의 특징을 물어봤을 뿐인데 그 특징들이 궁더덕이 없이 모든 게 더미 인형이 똑같다 라는 이야기를 똘비가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똘비가 말을 하면서 당신이 봤던 이브닝 드레스는 뭐 예를 들어 짐이고 클래식한 정장을 입은 게 뭐 톰이고 그 뒤에 누구는 제이슨이고 누구는 데이비드고 뭐 이런 얘기를 주저주저 하는데 흑인 부인께서 갑자기 말을 끊고 말씀하시길 지금 인형들에게 하나하나 이름을 지어서 불러주고 있었냐 라고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똘비는 내가 작업을 하면서 애착을 가지고 만든다 보니까는 이름을 지어서 불러주고는 있다. 더미 인형이 좀 내가 한 땀 한 땀 정성 들여서 만들어서 이름을 지어서 불러줬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순간 그 부인께서 말씀하시길 동양은 어떤지 몰라도 우리 부두에서는 인형은 두 가지로 나눈다. 저주를 내리거나 행운을 주거나 저주를 낼 때도 인형을 쓰고 이 사람에게 행운을 줄 때도 인형을 쓴다. 더미도 어찌 보면 당신의 손으로 만든 인형이고 이름을 지어주고 불렀다면은 아마도 얘들이 온 건 나쁜 뜻으로 온 건 아닌 것 같긴 하다. 만약에 네가 했던 모든 말이 다 사실이라면은 사실 할로윈데이는 지금은 상업적인 이미지가 강하지만은 원래 귀신들이 설치고 돌아다니기 가장 좋은 날이다. 그래서 그 시즌쯤 되면은 귀신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것도 있다 사실. 그래서 아마 인사를 하러 온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다 조심스럽게. 만약에 나쁜 뜻으로 왔다면은 어떻게든 당신한테 해를 가하려고 했을 거고. 그러니까 일단 그렇게 해를 가하려고 한 건지 아니면은 그냥 좋은 의미로 온 건지 모르니까는 당신의 충성심 강한 걔가 혹시 모를 참사를 막기 위해서 그렇게 긴장을 하고 경계를 한 것 같다. 적어도 내가 보기엔 그러한 것 같다. 근데 만약에 오늘도 당신네 강아지의 경계심을 가진다면은 일수로 보면은 그건 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 오늘도 혹시 헛짓음을 하거나 경계를 하면서 경비를 쓰면은 나한테 한번 다시 찾아와라.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해결 방안을 말해주겠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잠시나마 위로 아닌 위로를 받은 뒤에 얼떨떨한 상태로 집에 돌아오니까는 삽살이가 소파에서 누워서 눈만 껌뻑껌뻑 하면서 똘비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부께서 말씀하신 게 진실인지 아닌지 알 수는 없지만은 이 녀석이 나를 지킨다고 요 며칠 고생한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털도 다시 또 한번 빗어주고 특식도 내어주고 뭐 이것저것 챙겨주었고 다행스럽게도 그날 저녁부터는 경계심 없이 그냥 주인 옆에 붙어서 언제나 늘 봐왔던 얌전한 삽살이로 돌아왔다고 하더라고요. 우려했던 대로 다시 그 인형들이 찾아오는 일은 없었던 거죠. 다시 정상화가 된 삽살이의 일상으로 돌아온 뒤 휴가를 보낸 뒤 출근을 하게 되었는데 보통 더미 제작을 하면은 만든 걸 접어서 놓거나 이런 게 아니라 테이블 위에 하나씩 가지런히 놓아두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날 출근했을 때 누군가가 마치 포개둔 것처럼 한 곳에 가지런히 다 포개져 있더래요. 그래서 이상하다. 누가 내 사무실에 들어왔나? 라는 생각에 다른 직원에게 물어보니 무슨 소리냐. 네 작업실 키는 너 말고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네 작업실 들어갈 수가 있겠냐. 키는 너만 들고 다니는 거다. 이거 한계다. 라는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신이 포개진 상태로 두고 퇴근한 건 절대 아니었거든요. 왜? 미완성 작품은 그렇게 포개두고 갈 만큼 정신머리가 없던 상태도 아니었고 미완성이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하나 소중히 펼쳐놨는데 포개져 있던 거죠. 그래서 순간 든 생각이 진짜 혹시 집 앞으로? 이 녀석들이 온 건가? 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되었고 그 뒤로는 더미 인형의 이름을 지어서 불러준다던가 따로 신경 써서 챙겨주는 거는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아무튼 태진님은 그냥 오셔서 이렇게 밝게 인사만 해주시고 가셔도 저는 너무나 좋은데 이런 듣기 힘든 이야기까지 들려주셔서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늘 진짜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진짜 참여한다는 게 정말 쉬운 것도 아니고 준비도 하셔야 될 텐데 그 바쁘신 시간 쪼개가면서 이야기 들려주셔서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충성! 네. 예.
태진님의 이야기에는 이런 기묘하면서 신묘한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정말 무서운 이야기도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돌비 태지라고 검색하시면 정말 또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와요. 꼭 들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